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이탈리아. 그러나 지금의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하게 분열된 국가로 불립니다.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후예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전 753년 티베르 강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라는 작은 도시가 세워졌을 때 아무도 이곳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보잘것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가 공화정을 거쳐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2세기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은 절정에 달했어요. 영국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까지 지중해 전역이 로마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무려 500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50배가 넘는 크기죠. 유럽 대륙 전체를 거의 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었고요. 로마는 단순히 땅만 넓었던 게 아닙니다. 법, 도로, 수도시설, 건축기술까지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게르만족의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킨 거죠.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이탈리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제국이 무너지자 이탈리아 반도는 여러 외세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동쪽에서 비잔틴 제국이 들어왔고, 게르만족 오스트로고트족이 들어왔고, 북쪽에서 랑고 바르드족이 내려왔습니다. 통일된 국가가 사라지고 땅은 조각조각 나눠졌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에 따라 지배자가 바뀌었죠. 이런 분열은 수백 년간 계속됐습니다. 중세 후기가 되면 이탈리아는 수많은 작은 왕국과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어요.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 나폴리 각자가 독립된 나라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동맹 맺고 배신하고 또 싸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혼란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게 태어납니다.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14세기 피렌체에서 시작된 이 문화운동은 유럽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단테, 페트라르카. 이 이름들만 들어도 아시겠죠? 회화, 조각, 건축, 문학, 과학, 철학 모든 분야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업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이탈리아였을까요? 분열이 오히려 경쟁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각 도시국가는 자기 도시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를 후원하고 건축물을 짓고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부유한 상인들이 돈을 쏟아부었죠. 덕분에 예술가들은 마음껏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 상황이 또 바뀝니다. 외세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번엔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어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동시에 지배하던 이 강력한 왕가가 이탈리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나폴레옹이 들어오고 또 다른 외세가 들어오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계속 남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세기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리소르지멘토, 부활이라는 뜻의 이 운동이 시작된 거죠. 1814년부터 1861년까지 약 50년간 이탈리아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가리발디, 카부르, 마치니 같은 영웅들이 이끌었어요. 드디어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완전한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1866년에야 합류했고 로마는 1870년까지 버텼거든요. 교황청이 로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탈리아 군대가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야 진짜 통일이 완성됐습니다. 1000년 넘게 조각나 있던 땅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통일 이후 이탈리아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의회가 있고 국왕이 있는 형태였죠.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니토 무솔리니입니다. 1922년 무솔리니는 로마 진군이라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국민들이 환영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혼란을 정리해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독재자였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솔리니는 히틀러 편에 섰습니다. 처음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탈리아는 무너졌습니다. 1943년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자 무솔리니는 실각했고 1945년 결국 빨치산에게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독재의 시대가 끝난 거죠. 전쟁이 끝나고 1946년 이탈리아 국민들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택한 겁니다. 54%가 공화국을 지지했어요. 1000년 넘게 이어진 왕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이탈리아는 서방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 참여하고 나중엔 유럽얍 창립 멤버가 됐죠. 겉으로 보기엔 새 출발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오래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과 북의 격차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 르네상스의 찬란함, 통일의 감격, 그리고 공화국의 탄생. 이탈리아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숱한 굴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무게가 현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거는 화려했지만 현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남북 분열이라는 거대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모든 통계 지표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구 밀도를 보면 북부는 빽빽하게 모여 있고 남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망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은 거미줄처럼 촘촘한데 남쪽은 듬성듬성합니다. 종교 활동 참여율, 선거 투표율, 심지어 인터넷 속도까지 모든 지표가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는 사실상 두 개의 나라입니다. 북부를 노르드라고 부르고 남부를 메초조르노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지리적 구분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치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인간 개발 지수, 즉 HDI로 비교해 볼까요? 이 지수는 소득, 교육, 기대 수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남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은 칼라브리아와 시칠리아입니다. 이 두 지역의 HDI 점수는 아르헨티나나 터키 수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치죠. 반면 북부의 롬바르디아와 트렌티노는 어떨까요? 독일이나 영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믿기십니까? 1인당 GDP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유로스타트가 2024년에 발표한 지역별 통계를 보면요. 롬바르디아의 1인당 GDP는 약 4만 5천 유로입니다. 하나로 약 6,500만 원이에요. 독일 바이에른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칼라브리아는 어떨까요? 18,000유로, 하나로 약 2,600만 원입니다. 롬바르디아의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탈리아 국가통계청, 이스타트가 2023년에 발표한 메초조르노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남부는 이탈리아 전체 영토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인구도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경제 기여도는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전직 이탈리아 총리였던 마리오 드라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부 이탈리아는 유로존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인구가 많은 저개발 지역이다. 유로존에는 2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 남부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실업률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남부의 일부 지역은 실업률이 16%를 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30%를 훌쩍 넘어요. 젊은이 셋 중 한 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북부 최고 성과 지역은 4% 수준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실업률이 4배 차이 나는 겁니다. 교육 수준도 격차가 큽니다. 대학 진학률을 보면 북부는 50%를 넘지만 남부는 35%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중퇴율은 남부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북부에 몰려 있으니까요. 남부 젊은이들은 대학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도 남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프라 격차는 더 심합니다. 고속철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밀라노에서 로마까지는 고속철도로 3시간이면 갑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정시 운행됩니다. 그런데 남부는 어떨까요? 나폴리에서 시칠리아까지는 기차만으로는 갈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배를 타야 하거든요. 시간도 2배 이상 걸립니다. 도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는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물류 이동이 빠르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좋죠. 남부는 고속도로 자체가 부족합니다. 있어도 상태가 안 좋고 통행료는 비싸고 유지 보수는 제대로 안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남부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병원과 의료 서비스도 격차가 큽니다. 북부 롬바르디아의 병원들은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산 라파엘레 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반면 남부 칼라브리아는 병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중환자가 생기면 북쪽으로 이송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나라 국민인데 의료 접근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격차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 수명을 보면 북부가 남부보다 평균 2년 이상 깁니다. 2년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료, 영양,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대표성도 불균형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보면 북부가 훨씬 많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맞는데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북부 출신 정치인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합니다. 당연히 북부에 유리한 결정이 많아지죠. 남부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습니다. 기업 본사 위치도 편중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상위 100대 기업 중 80개 이상이 북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피아트, 프라다, 베네통, 페라리, 람보르기니 모두 북부 기업들입니다.
남부엔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소규모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북부에 집중되죠. 결국 이탈리아는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경제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부는 유럽 선진국 수준이고 남부는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답은 역사와 지리에 있습니다. 그 답은 수천 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리가 운명을 결정했거든요. 북부 이탈리아 한가운데 포평원이라는 거대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넓은 평야지대예요. 동서로 약 400km, 남북으로 200km,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이 평원이 북부 이탈리아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포평원의 축복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수가 포강을 채우고 그 강이 평원 전체를 적십니다. 물이 풍부하다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농사가 된다는 건 사람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커지면 도시가 됩니다. 밀라노, 토리노, 베네치아, 볼로냐, 북부의 대도시들은 모두 이 평원 위에 또는 평원 주변에 세워졌습니다. 평평한 땅은 또 다른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도로를 놓기 쉬웠거든요. 산을 깎거나 터널을 뚫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지에 길을 내면 됐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부터 북부에는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나갔어요. 길이 있으면 교역이 활발해집니다. 물건이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아이디어가 오갑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알프스 산맥도 북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산맥 너머에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이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죠. 북부 이탈리아는 지중해와 유럽 내륙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동방 무역의 중심지가 됐고 제노바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밀라노는 알프스를 넘어오는 모든 교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돈을 벌어다 준 겁니다. 그런데 남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야가 거의 없었어요.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고 언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이죠. 하지만 농사짓기엔 최악입니다. 평지가 적으니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했어요. 물도 부족했습니다. 남부엔 포강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여름엔 가뭄이 심하고 겨울엔 홍수가 나곤 했습니다. 도로를 놓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산을 돌아가거나 넘어야 했으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부의 마을들은 고립됐습니다.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각자 살아야 했어요. 교역도 제한적이었고 경제발전도 더뎠습니다. 지리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지리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남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거든요. 남부는 외세의 놀이터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아랍인들이 시칠리아를 점령했다가 쫓겨나고 노르만족이 내려와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엔 스페인 아라곤 왕가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스페인 지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500년대부터 거의 300년 동안 남부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식민지나 다름없었어요. 스페인 왕실은 남부에서 세금을 걷어갔지만 그 돈을 남부에 재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본국으로 빼돌렸죠. 도로도 안 만들고 항구도 정비하지 않고 학교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취만 했습니다. 더 나쁜 건 봉건제였습니다. 남부에선 대지주들이 땅을 독점했어요.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수확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죠. 자기 땅을 가질 기회도 없었고 돈을 모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선 중산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한 겁니다. 북부는 달랐습니다. 북부에도 귀족과 지주가 있었지만 상인 계급이 강했어요.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상인 공화국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족이 될 수 있었죠. 능력 있는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더 큰 사업을 벌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씨앗이 일찍 싹튼 겁니다. 은행도 북부에서 먼저 생겼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운영하던 은행은 유럽 전역에 지점을 뒀어요. 교육도 격차를 벌렸습니다. 북부에는 일찍부터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죠. 파도바, 파비아, 밀라노에도 명문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학문이 발전하고 지식인이 모였습니다. 남부는 대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폴리에 하나 있긴 했지만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미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861년 통일 때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가 하나로 합쳐질 때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이미 엄청났어요. 철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통일 당시 북부에는 약 1800km의 철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남부는 겨우 150km였습니다. 12배 차이가 났던 겁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어요. 통일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새로 세워진 이탈리아 왕국 정부는 북부 중심이었습니다. 예산 배분도 북부에 유리하게 이뤄졌어요. 공장이 들어서고 철도가 확장되고 항구가 현대화됐습니다. 전부 북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남부는 여전히 농업지역으로 남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 군수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공장들이 전부 북부에 세워졌거든요. 피아트 같은 회사는 전쟁 특수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공장들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을 만들어냈죠. 북부는 산업화됐지만 남부는 여전히 농촌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이탈리아는 경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6%를 넘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대부분 북부로 갔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북쪽으로 이주했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400만 명이 남부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8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한 셈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떠나니 남부는 더 황폐해졌습니다. 결국 북부는 지리적 축복과 역사적 기회를 동시에 누렸고 남부는 지리적 저주와 역사적 불운을 동시에 짊어졌습니다. 출발선이 달랐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졌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격차는 이제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 격차가 지금 이탈리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치부터 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70개가 넘는 정부를 거쳤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사 지수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 정부의 평균 수명은 13개월입니다. 1년을 못 채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1년마다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장기 정책 같은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의회에는 항상 10개 이상의 정당이 있습니다. 과반을 차지하는 당이 없으니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당이 모여서 연정을 구성하는데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한쪽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른 쪽이 반대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다가 정부가 무너집니다. 선거제도도 문제입니다. 혼합형 선거제를 쓰는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섞어놓은 겁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소 정당에게 유리합니다. 작은 당들이 의석을 따내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 정당이 계속 늘어납니다. 분열만 가속화되는 구조입니다. 정치 불안정은 경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국제통화기금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탈리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독일은 진작에 회복했고 프랑스도 회복했습니다. 이탈리아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유럽 평균보다 15% 낮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산출물이 적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기술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기계로 일하고 오래된 방식을 고집합니다. 혁신이 없으니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2024년에 발표한 재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가 부채가 GDP의 150%에 달합니다.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예요. 그리스 다음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부채가 많으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매년 GDP의 4.4%를 이자 지불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100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생산적인 곳에 쓸 돈이 없어요. 경제 성장률도 바닥입니다. 2024년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은 0.8%였습니다. 유럽 연합 평균은 1.5%였어요. 독일은 1.2%, 프랑스는 1.3%였습니다. 이탈리아만 유독 낮습니다. 경제가 거의 멈춰 있는 수준이죠. 기업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2019년엔 13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2024년엔 9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30% 감소한 겁니다. 기업들이 이탈리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규제가 많고 부패가 심하니까요. 청년 실업은 재앙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22%입니다. 젊은이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기술을 배워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라를 떠납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이 집계한 최근 자료를 보면요. 매년 약 5만 명의 이탈리아 청년이 해외로 나갑니다.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갑니다. 대부분 고학력자입니다. 의사, 엔지니어, 연구원, 프로그래머, 나라가 교육시킨 인재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투자만 하고 혜택은 다른 나라가 가져갑니다. 브레인 드레인,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혁신할 사람이 없고 성장시킬 사람이 없어요. 남은 사람들은 나이 든 세대뿐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재정은 더 악화되고 경제는 더 정체됩니다. 관료주의도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평균 7일이 걸립니다. 서류만 산더미예요. 허가받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 환경 평가 순위를 보면 이탈리아는 58위입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최하위권이에요. 부패도 만연합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전 세계 부패 수준을 조사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이탈리아는 42위입니다. 선진국 치고는 매우 낮은 순위죠.
공공계약에서 뇌물이 오가고 정치인과 기업가가 결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사법 시스템도 느립니다. 민사소송 하나 해결하는데 평균 8년이 걸립니다. 8년이요. 그 사이에 기업은 망하고 사람은 지칩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 신뢰도가 낮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동시장도 경직돼 있습니다. 정규직을 해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호가 너무 강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채용을 꺼립니다. 대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만 뽑습니다. 젊은이들은 평생 불안정한 일자리만 전전합니다. 세금도 복잡합니다. 이탈리아 세법은 유럽에서 가장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세금 종류만 수십 가지예요. 세무사 없이는 세금 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 경제로 빠지는 겁니다. 결국 이탈리아 경제는 모든 면에서 막혀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정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성장은 멈췄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탈리아는 정말로 2030년대를 이룰지도 모릅니다. 2030년대를 이룰 위기, 그 중심에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국가통계청이 2025년 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4.6%를 넘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인 겁니다.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예요. 거리를 걸어보면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이 보입니다. 출산율은 바닥입니다. 여성 1명 평균 1.2천 명을 낳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 2.1명은 낳아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탈리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500만 명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인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경제적 불안이 가장 큽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월급도 적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 1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문화적 변화도 있습니다. 과거엔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삶이 우선입니다. 커리어를 쌓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갖는 부부가 많습니다.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육아 지원도 부족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주긴 하지만 금액이 작습니다. 보육시설도 충분하지 않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우니 아예 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연금입니다. 이탈리아는 연금의 GDP의 16%를 씁니다. 이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간 300조 원을 연금으로 쓰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문제는 이 돈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비율이 안 맞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 2.3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합니다.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사람 1.5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연금 시스템이 무너지면 재정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 부채가 GDP의 150%예요. 더 빌릴 여력이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기업과 국민이 반발합니다. 진퇴양난인 겁니다. 의료비도 폭증합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갑니다. 만성질환도 늘어나고 치료비도 많이 듭니다. 이탈리아는 국가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노인이 늘어나면 의료비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죠. 유럽연합통계청이 추산한 자료를 보면 2025년 현재 이탈리아는 GDP의 약 9%를 의료에 씁니다. 2040년이 되면 12%를 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인구를 생산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생산 인구는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약 3,700만 명인데 2050년에는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70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인구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도 없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도 없습니다. 소비도 줄어듭니다. 노인은 젊은이만큼 돈을 쓰지 않거든요. 내수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경제는 더 정체됩니다. 젊은 인재들이 떠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매년 5만 명씩 빠져나갑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나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혁신이 멈춥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젊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면 생산 인구가 늘어나죠.
실제로 이탈리아엔 이민자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9%가 외국 태생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 큽니다. 이탈리아 국민 상당수는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거부감이 있어요.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이민자들이 이탈리아인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건설 현장, 농업 청소, 요식업 같은 데서요. 하지만 인식은 다릅니다. 정치권도 이민을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극우 정당들이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지지를 얻고 있어요.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이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면 인구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교육 시스템도 타격을 받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시골 지역은 특히 심각해요. 아이가 너무 적어서 학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질도 떨어집니다. 미래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지방 소멸도 가속화됩니다. 남부와 시골 지역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노인만 남았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병원이 사라지고 버스 노선이 끊깁니다. 마을 전체가 유령 마을이 되는 거죠.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위기는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재정,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탈리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탈리아의 미래는 정말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조직 범죄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산악지대, 칼라브리아 깊숙한 곳에 은드랑게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하지만 이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칠리아의 코사 노스트라가 유명하지만 진짜 권력은 이미 은드랑게타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30억 유로입니다. 하나로 약 77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은드랑게타는 1800년대 중반 칼라브리아의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적대였어요. 부유한 지주들을 협박하고 보호비를 받고 가축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은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기업처럼 변해갔죠. 지금은 유럽 전역, 남미, 호주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중앙 집권식이 아니에요. 약 100개의 클랜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클랜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클랜은 혈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가족이 곧 조직인 겁니다. 아버지가 보스면 아들이 후계자가 됩니다. 외부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경찰이 침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은드랑게타의 주요 사업은 마약입니다. 특히 코카인이죠. 유럽 전체에서 유통되는 코카인의 80%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미 마약 카르텔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의 생산자들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중간상을 거치지 않으니 비용이 절감되고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기업의 수직 계열화와 똑같은 전략입니다. 물류도 정교합니다. 칼라브리아의 조이아타우로 항구를 보세요. 지중해에서 손꼽히는 컨테이너 항구인데요. 은드랑게타의 소나기에 있습니다. 남미에서 출발한 코카인이 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합법적인 화물 컨테이너 안에 마약을 숨기는 거죠. 이른바 리보프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밀봉된 컨테이너를 몰래 열고 마약을 숨기고 다시 봉인합니다. 세관 직원들도 모를 정도로 교묘해요. 항구에 도착한 마약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어디든 갑니다. 은드랑게타는 각 나라에 유통망을 구축해뒀거든요. 현지 갱단과 협력하거나 아예 자신들이 직접 움직입니다. 마약 장사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은드랑게타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돈 세탁입니다. 마약으로 번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거죠. 이탈리아 전역에 합법 산업에 침투해서 돈을 세탁합니다. 건설업이 대표적입니다.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고 다리를 만듭니다. 정부 발주 공사도 따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건설 회사처럼 보이지만 뒤에선 범죄 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 사업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폴리 주변을 지배하는 카모라라는 조직은 쓰레기를 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독점하면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게다가 불법 폐기물까지 처리해주면서 추가로 돈을 받습니다. 유독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땅을 오염시키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관광업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면 은드랑게타의 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칠리아의 아름다운 해변 리조트 뒤에 범죄 조직이 있다는 걸 관광객들은 모릅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까요. 농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리브 농장, 와인 농장을 사들입니다. 이탈리아산 올리브유와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일부는 은드랑게타 소유입니다. 합법 사업에 탈을 쓴 범죄 조직 자산인 겁니다. 유럽 전역의 범죄 전문 연구기관인 트랜스크라임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탈리아 조직범죄의 경제적 영향력이 GDP의 2.5에서 3.5%를 차지한다고 추정합니다. 은드랑게타가 이렇게 강력해진 데에는 역설적으로 코사노스트라의 몰락이 한몫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탈리아 정부는 시칠리아 마피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진행된 막시 재판이라는 역사적인 대규모 재판이 있었어요. 무려 475명의 마피아 조직원이 법정에 섰고 그중 3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스들이 종신형을 받고 조직이 무너졌습니다. 코사노스트라가 약해지자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를 은드랑게타가 차지한 겁니다. 코사노스트라는 중앙 집권적 구조였어요. 보스를 잡으면 조직 전체가 흔들렸죠. 하지만 은드랑게타는 달랐습니다. 분산된 구조라 한 클랜이 무너져도 다른 클랜이 살아남습니다. 경찰이 잡기 훨씬 어려운 거예요. 유럽 형사경찰기구인 유로폴이 2024년에 발표한 조직범죄 보고서를 보면 은드랑게타를 유럽에서 가장 위협적인 범죄 조직으로 지목합니다. 이들은 폭력적이면서도 교묘합니다. 필요할 땐 사람을 죽이고 필요하지 않을 땐 조용히 사업을 합니다. 정치인을 매수하고 경찰을 매수하고 판사를 매수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장악하는 거죠.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은드랑게타 없이 사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게를 열려면 보호비를 내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은드랑게타가 지정한 업체를 써야 합니다. 거부하면 협박이 들어오고 폭력이 뒤따릅니다. 가게가 불타고 가족이 위협받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경찰 내부에도 은드랑게타와 연결된 사람이 있으니까요. 결국 은드랑게타는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입니다. 법보다 강하고 정부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뿌리내린 조직을 뽑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장악한 산업,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이탈리아는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쉽게 낫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 수준의 첨단 군사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독일처럼 탱크를 수백 대 만들거나 프랑스처럼 항공모함을 띄우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 무기에 집중합니다. 인공지능, 레이더, 미사일, 적은 수량이지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 장인들이 대성당을 짓듯이 지금은 무기를 만듭니다. 그 중심에 레오나르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방산업체죠. 레오나르도가 2024년에 발표한 연차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크로노스 듀얼밴드 레이더, DBR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레이더는 C밴드와 X밴드라는 두 가지 주파수를 동시에 씁니다. 왜 두 개를 쓸까요? C밴드는 장거리 탐지에 유리합니다. 멀리 있는 적을 먼저 발견하는 거죠. X밴드는 정밀 추적에 강합니다. 가까이 온 적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게 크로노스입니다. 인공지능이 두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협을 예측합니다. 적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올지 미리 알아내는 겁니다. 미사일도 특별합니다. 프랑스와 공동 개발한 아스터 미사일 가족이 있는데요. 이 미사일에는 피프라는 독특한 제어 방식이 들어갑니다. 피프는 필로타주 앙 포르스의 약자예요. 힘으로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미사일은 날개로 방향을 바꿉니다. 공기 저항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피프 시스템은 다릅니다. 미사일 옆면에 작은 추진기가 달려 있어요. 이 추진기가 옆으로 힘을 주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동성입니다. 일반 미사일은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공기 저항에 의존하니까요. 피프 시스템은 즉각 반응합니다. 추진기가 바로 힘을 주니까요. 아스터 미사일은 최대 60G 가속도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9G만 견뎌도 정신을 잃는데 60G면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죠. 적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해도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미사일도 있습니다. 캠 E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은밀함에 특화됐습니다. 소프트 버티컬 론치, 즉 부드러운 수직 발사 방식을 씁니다. 일반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바로 엔진을 점화합니다. 불꽃과 소음이 엄청나죠. 그런데 캠 ER은 다릅니다. 발사대가 미사일을 살짝 밀어 올립니다. 공중에 떠오른 후에야 엔진이 켜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열 신호와 소음이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적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기습 공격에 최적이죠. 상대방이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늦게 알아차리면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전술적으로 엄청난 이점입니다. 지상 무기도 독특합니다. 첸타우로, 켄타우로스라는 이름의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건 바퀴가 달린 전차예요. 일반 전차는 무한 궤도를 씁니다. 느리지만 화력이 강하죠. 장갑차는 바퀴를 씁니다.
빠르지만 화력이 약합니다. 첸타우로는 둘을 합쳤습니다. 바퀴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전차급 포를 장착한 겁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만큼 빠릅니다. 그러면서 105mm 대포를 쏩니다. 적 전차도 격파할 수 있는 화력이에요. 게릴라전이나 신속 대응 작전에 완벽합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공격하고 빠르게 빠지는 겁니다. 이런 첨단 기술은 남부 재건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산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고학력 인력이 필요하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남부에 방산 관련 시설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소가 생기고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젊은 인재들이 북쪽으로 떠나지 않고 남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남부에 유지보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와 타란토에 시설이 있어요. 규모는 아직 작지만 확대할 여지는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남부 대학들과 협력해서 방산 전문 인력을 키우는 거죠. 장기적으로 남부를 이탈리아 방산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MBDA라는 미사일 전문 회사도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이 공동 소유한 회사인데요. MBDA 시스템즈가 2024년에 발표한 개요 보고서를 보면 이탈리아가 상당한 지분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남부의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세금 감면, 토지 제공, 인프라 지원,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방산 산업의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수요가 꾸준합니다. 전 세계 어디선가 항상 분쟁이 있고 군대는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산업이에요. 남부에 이런 산업이 뿌리내리면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관광이나 농업처럼 계절이나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나토가 2024년에 발표한 국방비 지출 보고서를 보면 이탈리아는 GDP의 1.5%만 국방에 씁니다. 나토 회원국은 최소 2%를 쓰기로 약속했는데 이탈리아는 그에 못 미칩니다. 독일은 2%를 넘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는 4%를 넘습니다. 왜 이탈리아는 국방비를 늘리지 않을까요? 부채 때문입니다. 이미 국가 부채가 GDP의 150%예요. 더 빌려 쓸 여유가 없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려면 다른 곳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연금을 줄일까요? 국민이 반발합니다. 의료비를 줄일까요? 역시 반발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첨단 군사기술은 빛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남부 재건에 방산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좋지만 실행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지가 관건이죠.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도 방법입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합니다. 이탈리아 남부도 지원 대상이에요. 이 돈을 방산 인프라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방산에 공공자금을 쓰는 게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민간 투자 유치도 필요합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남부 방산 산업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봅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부패가 만연하고 조직범죄가 활개치는 곳에 누가 돈을 대겠습니까? 결국 방산으로 남부를 살리려면 먼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군사기술은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장인정신과 최첨단 기술이 만났을 때의 시너지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탈리아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이탈리아가 지금 서 있는 기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이탈리아는 완벽한 폭풍 앞에 서 있습니다. 정치 불안정, 경제 정체, 인구 감소, 조직 범죄, 4가지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어요. 이 중 하나만 해도 나라를 흔들 수 있는데 4개가 한꺼번에 온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탈리아가 2030년대를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2024년 말에 발표한 전망을 보면 이탈리아 경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 미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건 사실상 정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은 1.8%, 프랑스는 1.6%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가 부채가 GDP의 160%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늘어나는 거죠. 이자 부담만 해도 매년 GDP의 5%를 넘을 겁니다. 하나로 약 120조 원이 그냥 이자로 날아가는 겁니다. 학교, 병원, 도로에 쓸 돈이 없어요. 인구는 급속도로 늙습니다. 이탈리아 국가통계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죠. 생산 인구는 2,900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금보다 80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은퇴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계속 떠납니다. 이탈리아 청년연구소가 202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18세에서 35세 사이 청년의 62%가 기회가 되면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요.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수만 명이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탈리아는 늙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합니다. 조직범죄는 더 교묘해집니다. 은드랑게타는 이제 디지털 범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라인 도박, 사이버 범죄, 전통적인 마약과 돈 세탁에 첨단 기술을 더하는 거죠. 유로폴은 향후 10년간 조직범죄가 더 정교해지고 적발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대응할 역량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탈리아에게는 여전히 카드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자산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59개나 됩니다. 중국, 독일, 프랑스보다 많아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폼페이. 전 세계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지입니다. 관광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확대하면 엄청난 수입원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이 GDP의 13%를 차지했어요. 이걸 더 키울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 파워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프라다, 구찌, 아르마니.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이탈리아산이라는 꼬리표 자체가 가치죠. 이 브랜드 파워를 다른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식품, 디자인, 가구, 메이드 인 이탈리가 프리미엄으로 통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셋째, 녹색 전환입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건축, 여기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탈리아가 이 기회를 잡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어요. 특히 남부는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태양광 발전에 최적이죠. 남부를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방산 기술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탈리아는 첨단 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방위비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고 유럽 전체가 재무장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이 커졌거든요. 이탈리아 방산 업체들은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남부 발전과 연결시키면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 안정입니다. 정부가 1년마다 바뀌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군소 정당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식 연정 시스템을 참고할 수도 있고 프랑스식 결선 투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와 싸워야 합니다. 조직 범죄를 근절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억제는 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 역량을 키우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로폴, 인터폴과 긴밀히 협력해서 은드랑게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계속 해야 합니다. 남북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북부만 잘 살고 남부는 낙후된 상태로 두면 나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남부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지역개발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남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가장 어렵습니다. 출산율을 단기간에 올리긴 불가능합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죠. 국민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민자 없이는 이탈리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동시에 이민자 통합 정책도 강화해야 합니다. 언어 교육, 직업 훈련, 문화 통합, 이민자가 이탈리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미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길을 계속 가면 쇠퇴는 피할 수 없습니다. 2030년대를 잃고 2040년대엔 더 깊은 위기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를 시작하면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진 못하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번영은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국의 몰락, 외세의 지배, 전쟁의 참화, 그때마다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저력이 이탈리아에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저력을 다시 끌어낼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2030년대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10년이 이탈리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부와 남부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의 선택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로존이 흔들립니다. 이탈리아가 일어서면 유럽도 강해집니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화 모양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역사를 쓸 수 있을지.